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뭐니 해도 우리 수능을 보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많은 진짜 고생 많이들 하셨고, 오늘만큼은 좀 푹 쉬고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시고 좀 쉬었으면 좋겠고, 다만 제가 여러분 수험생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도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수능은 어떻게 보면 고3 학생들이 12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걸 쏟아붓는 참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의 뭐 현실이에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시험이 있어요. 순간순간 나의 결정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수능을 못 보신 분들도 이번 수능을 못 봤다 그래갖고 뭐 내 인생이 모두 망가졌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들을 잘 현명하게 지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인생을 사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수고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수능 끝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의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전 제발 이제 이재명 정부도 들어오고 났잖아요. 이 황금 같은 수능 다음에 아이들에게 좀 제발 이 노동법이나 민주시민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응? 이 남은 졸업 기간 동안 이제 한두 달 동안 제발 아이들한테 이제 얘네들 나가면 알바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이제 성년이 되는데 제발 민주시민 교육들, 기본권, 노동법, 적어도 아이들에게 이 그냥 흥청망청 노는 시간이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이라도 좀 시켜갖고 아이들 세상에 좀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아이들이 정말 이제 성인으로서 제발 본인들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좀 잘 알 수 있게끔. 좀 이 아까운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제발 이 수능 이후의 프로그램을 좀 학교에서 준비해 갖고 민주시민 교육을 통과해야지 졸업장 준다 그러면 애들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교육 현장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이 민주시민 교육을 패스하지 않으면 졸업장 안 준다라고 하면 다 나옵니다. 열심히 좀 공부를 좀 시켜야 돼요. 총수님 자녀는 어떻게 되냐고요? 저같이 공인들은 가족들을 건드리는 하바리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들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아요. 나 혼자 망가지면 돼요. 그렇죠? 이 얼마나 가족들 건드리는 이 하바리 이 진짜 인간 말종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왜냐면 김어준도 이 얼굴을 까고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이 가족들의 피해를 가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수능은 수많은 기회 중 하나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수능을 잘 봤든 못 봤든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수능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진짜 사회에 나가서 어떤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진짜로 산업 현장에 어떤 뛰어드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들 하셨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지지율이 5% 오른 61%, 민주당은 42%, 국힘당은 21% 더블 스코어가 나는데, 제가 여러분들 선거 공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100이 넘으면요 압승을 한다고들 얘기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선거를 어떻게 보나 많이 좀 이제 이해도가 좀 높아지셨죠.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을 합쳤을 때 100이 넘으면요 웬만한 선거를 압승을 해요. 제가 이 얘기 계속했죠. 지난 총선도 그렇고 민주당의 저쪽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총선 때 보면 윤석열 지지율과 국힘당 지지율을 합쳐서 60이 안 됐어요. 거의 60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걸 대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60% 넘고 민주당이 싸우고 개혁을
개혁에 매진을 하고 있고 내란 청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한간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만큼 민주당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 병신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들이 민주당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이에요. 지금은요,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5개월 됐기 때문에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연히 당보다 높아야죠. 제 말 틀립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높은 게 이상한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훨씬 높은 게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놈들이 자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인데 민주당이 잘못해갖고 사실 연병들하고 앉아있네. 응?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100이 넘고 있고 국힘당보다 더블 스코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 싸움은 민주당이 하니까.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전략적 분업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은 앞으로 더 많은 개혁을 위해서 지지율을 당 지지율을 신경 쓰지 말고 전략적으로 싸울 거 아닙니까? 그쵸? 민주당은 앞으로 지지율 올라갈 일 별로 없어요. 계속 개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개혁의 저항 세력들이 분명히 생기는 것이고 그 개혁의 저항 세력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 개혁의 저항 세력들과 기득권들이 민주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회는 계속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계속 사람들이 봐봐요. 민주당의 지지율은 40, 국힘당은 20이에요. 그럼 나머지 중도층이나 30몇 %는 유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뭐 나중에 가장 나쁜 현상이 뭐냐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경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또 나쁜 게 뭐냐면 민주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갑자기 하락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나쁜 현상이에요. 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민주당은 원래대로 40%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싸움의 전사가 되죠. 가끔 대통령이 지원 사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해를 하십니까? 왜 국힘당의 윤석열 정부가 망했냐면요. 대통령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보이는 순간 마이너스가 됐던 것이죠. 이해를 하세요? 지난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총선 때 윤석열 돌아다닐수록 표 떨어지는 소리 난다. 그건 뭐야? 윤석열이가 인기가 없는데 총선 때 집단에는 대통령이라고 돌아다녀요. 그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싸움에 개혁에 올인을 하고 내란 청산에는 올인을 하면 분명히 사람들에서 민주당과 국힘당은 맨날 싸워 이렇게 하면서 한 발짝 정치를 뒤에서 보시는 분들을 볼 때는 정치권에게 실망을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쟁에서 한참 멀어져 있죠. 지금 자세히 보면 민주당이 이게 전략적 분업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검찰과 민주당의 싸움, 검찰과 뭐의 싸움 이런 거에서 한 발짝 저기 가 계시는 것 같잖아요. 맨날 보시면 외교, 안보, 경제, 민생 이 4개의 기치를 거시고 계속 국민들에게 국무회의를 중계하고 계속 주문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높으면 왜 선거 때 이기는 원리가 이거예요. 민주당이 불리할 때 대통령이 움직여주면 민주당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 때는 곧 민주당 지지율로 흡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대통령을 60% 지지해요. 생각해봐요. 이번 내가 선거를 하려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좋기 때문에 어디를 찍겠어요? 민주당을 찍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민주당이 국힘당과 맨날 싸우는 모습이 있고 정치권에게 실망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투표장에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지?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데 민주당의 정청래가 떠받쳐주는 연병들하고 앉아있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 외치고 정청래 대표가 민생 경제 외치고 개혁은 뒷전으로 하면 참 민주당 지지자들이 남아있겠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민주당이 싸우면 싸울수록 민주당 지지자들은 단합하고 결집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우린 집권 여당병 걸려갖고 민주당이 21대 국회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 지고 있는 순간 민주당 지지자들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민주당이 그만큼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은 그만큼 내란 청산과 지금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보니까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여러분들 개혁 니콜 저항 세력, 개혁 니콜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개혁을 하기 때문에 반발들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에 잘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대통령 봐봐 민주당이 싸움을 하고 강하게 개혁한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야지. 안 떨어지잖아. 걔네들 말이 틀렸다는 게 나오죠. 그쵸? 민주당이 진짜 잘못하고 민주당이 개혁만 하고 국힘당하고 싸움질만 하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거 뭐야? 대통령은 빠지시라. 대통령은 외교, 안보, 민생, 경제만 챙기시라. 싸움은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한 발짝 정쟁에 멀리 있으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한테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그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다. 이거는 굉장히 집권 5년 플랜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젠다를 던진 건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조개혁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늘 여러분들 뭐 공무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뭐 금융 개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늘 시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개혁 니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공개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공개혁, 그러니까 구조개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 이면에는 공공개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공공개혁에는 어떤 금융, 공공연금, 교육, 노동, 규제 이런 것들을 6대 핵심 분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개혁이라고 쓰고 공공개혁이라고 쓰는 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이 말을 한 이유는 제가 가만 보면 그 이면에는 저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공공기관장들이나 공공기관의 이사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사 임원들, 이 국비가 얼마나 새 나가냐. 그래서 이 구조개혁과 공공개혁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디 공사사장 이런 새끼 윤석열이가 낙하산 꽂아갖고 지금 꽂혀갖고 연봉 몇 억씩 받는 새끼들 엄청 많죠. 공공기관장들. 불필요한 임원 자리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불필요한 공공기관들의 임원들, 기관장들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이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공공개혁을 할 때 분명히 정해져 있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공공개혁은 공무원 개혁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공공개혁 니콜 공무원 개혁이에요. 공공기관들과 공무원들을 개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게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을 싹 날린 다음에 개혁을 해야 돼요. 제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이 정부의 어떤 개혁과 맞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투입됐던 기관장들을 남겨놓고 공공개혁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힘없는 공무원들이 날아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신 있고 힘없고 라인 없고 백 없고 줄 없는 그런 공무원들이 먼저 날아갑니다. 구조개혁하라 그러면 그런 사람부터 잘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방식을 아는 거죠. 윗대가리부터 친다는 거예요. 윗대가리부터 쳐갖고 먼저 윤석열 정부에서 쓸데없이 전문 분야도 아닌데 낙하산으로 투입됐던 애들부터 날리고 그 다음에 그런 새로운 수장을 임명한 다음에 그 수장을 비롯해서 이제 공공기관의 개혁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현재 윤석열이가 그 낙하산으로 심어놓던 이런 놈들이 결국은 구조조정한다 그러면 인원에 대한 어떤 그 구조조정을 할 때 자기네들 성향과 다르거나 좀 힘없는 사람들부터 자르고 구조개혁 얼마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자르고 그 다음에 구조개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여튼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
6대 분야 노동 등 노동연금 어떤 공공 6대 분야 구조개혁 그 왜 지금 이 얘기를 하셨냐. 경제의 회복의 불씨가 켜졌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아주 완전 침체기에 있고 대통령이 힘이 없을 때는 개혁을 하지 못하죠.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6개월째 접어든 가장 힘센 대통령이고 가장 진짜 권력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기죠. 힘이 있을 때 그리고 경제의 기대감이 올랐을 때 개혁을 해야만 그 개혁의 동력으로 다시 경제가 계속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힘 있을 때 지금 썩어빠진 공공기관들, 썩어빠진 공무원 사회, 이 썩어빠진 것들을 빨리 정리 안 하면 경제가 아무리 회복의 불씨를 켜도 공공기관이나 이쪽에서 규제하고 통제하고 어떤 복지부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 회복에 이쪽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경제 회복에 지금 여기저기서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때 타이밍에 구조개혁을 실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이 적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수석보좌관 회의 여러분들 보셨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어떤 얘기하냐면 비서실에 자부심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정부의 어떤 비서관급 이상이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여를 하거든요. 행정관들은 못 나가요. 비서관급 이상이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허은하 그 보좌관이 그러니까 비서관이 오늘 처음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명예롭죠. 그렇죠? 명예롭고 자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바하고 여기 대통령실인데 뭐 윤석열 이런 새끼들이 있고 지금 영부인 시킨 건데 이렇게 하면서 오바하는 인간들도 있고 근데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통령 비서실에 자부심과 동일한 양의 책임의식을 가져라. 책임의식을 가져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해갖고 사실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당신들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밖에 나가고 어디 전화 한 통 오면 대통령 지신 줄 알고 벌벌 떨 거다.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의식 가져라. 그건 뭐냐면 혹시나 6개월 이제 6개월 접어든 마당에 혹시 이거 대통령이 기강 잡은 거예요. 기강 잡은 겁니다. 혹시나 이제 국정감사가 지났다고 해서 느슨해진 대통령실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기강을 잡으려고 책임의식 가져라.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부터 이제 공무원들 기강 잡는 거 잘하셨어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돌쇠, 저는 우리 강훈식이를 돌쇠라고 합니다.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을 돌쇠라고 하는데 국정감사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또 방산 세일즈하러 그 비서실장님 좀 나가보시죠 라고 해서 지금 중동 날아갔습니다. 중동에 날아가갖고 그 아랍에미리트로 오늘 출국을 해갖고 이 방산 세일즈하러 갔어요. 대통령이 시켜갖고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특사 자격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원래 대통령실을 잘 비우지 않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을 잘 비우지 않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강훈식 비서실장을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보내고 뉴스거리로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다? 지방선거에 출마시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껴요? 나만 느끼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일도 잘하지만 강훈식 실장을 내년 지방선거에 중요한 어디에 단가는 계속 뉴스에 나오게 하잖아. 응? 원래 비서실장은 안 보내요. 비서실장을 특사로 보내는 일이 별로 없어요. 모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실장에게 굉장히 믿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두 번째 중동에 특사 자격으로 보냈다라고 계속 이렇게 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고 이 정부의 어떤 황태자 이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됐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메인부터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이제 저는 대장동 조작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검찰들이 드러났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아마 제 방송을 딱 듣고 노만석이나 정진우나 이런 쇼들하고 검찰이 뭐 집단 항명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가짠치요. 제가 볼 때는요, 니들 이제 개길 힘도 없어 보여. 제가 보면 검찰 여러분들 옛날의 검찰이 아닙니다. 지금 검찰이 얼마나 내부에 예전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비해서 검찰 진짜 진짜 하바리 중에 하바리가 돼갖고 희마리도 없어요. 뭐 집단 항명 염정해봐야 근데 어쩌라고? 니들 뭐 어쩌라고? 옛날 같았으면 막 언론에서 막 크게 써주고 난리 나고 막 난리 났는데 지금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왜 그런가? 여러분 보시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검찰총장이 없어요. 일단 검찰총장은 검사 동일체의 핵심이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사실 맞짱을 뜰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면 검찰이 그게 항명의 검사 동일체를 지키는 힘이 돼요. 근데 지금 권한대행이 있었죠. 근데 권한대행마저도 나갈 때 참 더럽게 나갔죠. 검사들 후배들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노만석이가 굉장히 왜 실망스럽냐면 얘는 지가 사실상 눈치 보고 지가 이거는 뭐 이유 불문을 하고 나갈 때 왜 외압이 있었냐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고 나갔냐.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자기 변호사 개업해야 되잖아. 야 검사 후배들아, 나 그렇게 검사 네 동일체 우리 파기한 사람 아니야. 응? 어차피 나 여기 오래 있을 마음도 없었고 나 나가는데 그래 옷 벗을게. 너희라도 잘 있어. 얘 좀 있으면 떼돈 벌겠죠. 응? 아니 이거 여러분들 항소했냐 항소 포기냐 이거 사실 의미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검찰 아예 수뇌부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아예 검찰 수뇌부가 없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 때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검찰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임기간 보장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지네가 대검을 꽉 잡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 때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공격했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그때는 진짜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노만석이가 판을 키운 게 아니라 판을 키우고 싶었던 노만석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을 이용해서 판을 키워보고 싶었는데 판이 안 커져. 판이 안 커져. 왜 그러냐면 다 그냥 일반 공무원들이고 검사 나부랭이들이기 때문에 직을 걸고 뭐 싸워라 이게 판이 안 커져. 판이 커질 수가 없어. 예전 같은 민주당이 깨갱해갖고 뭐 검사들과의 대화 뭐 국회에서 토론 뭐 이런 거 하고 연맹했는데 민주당이 뭐라 그래? 오들이 새끼들이 야 니들 징계, 니들 파면 제도가 없어서 니들 까부는 거야? 니들 징계. 민주당이 더 세게 나오니까 오늘 노만석이 사표 딱 던지니까 검사들이 조용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검사들이 예전 같으면 막 집단 의견 표명하고 그러면 뭐 언론도 마치 검찰이 들고 일어나서 큰일 난 것 같이 호들갑 떨고 연병했는데 며칠 해봤더니 별로 국민들이 동요도 없고 민주당에서도 별로 끌려다니는 게 없으니까 얘네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예전같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보셔도 예전같이 힘이 없잖아. 구심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검찰총장 나갔지, 서울중앙지검장 사실 사의 표명했지. 뭘로 할 건데? 응? 뭘로 할 건데? 제가 지금 검사들이요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냐면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그러면 왜 일단 요거 하고 검사들 분위기 얘기할게요. 왜 대장동 조작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특검으로 가는 게 진실 규명은 더 빠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왜 국정조사를 선택했을까? 여러분들 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선택했냐면요. 지금은 누가 봐도 특검에 약간 회의감이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이미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그 다음에 그 명태균 특검, 이 세 개의 특검이 가동되고 실질적으로 내년 그러니까 올해 끝나고 내년 재판이니까 다음 달까지는 특검이 가동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특검이나 윤석열 내란 특검, 특히 윤석열 내란 특검 때 민주당이 여러분들 먼저 내란 특검을 했나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회 청문회를 실시했죠. 내란 청문회를 실시한 다음에 내란 청문회에서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그 사실들을 통해서 특검을 출발시킨 거예요. 먼저 여론의 환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대장동 사건 워낙 윤석열이가 3년 동안 대장동 늑골 이재명이라는 악마화하는데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진짜로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연루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을 수사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에 어떻게 되죠? 두 가지의 효과가 있죠. 첫 번째, 여론 환기. 여론 환기라는 건 뭐죠? 다시 처음부터 대장동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들여다볼 수 있고, 국정조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증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증인을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동안 검찰이나 법원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유동규, 정영학, 남욱, 김만배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쏟아부을 수 있죠. 이해가 갑니까? 검찰에 눌려갖고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던 유동규, 회유당했던 유동규, 남욱, 정영학, 김만배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민주당 질의에 누가 회유했습니까? 강백신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회의했습니까? 이재명을 불면 저를 풀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작전이 여러분들이 보셔도 특검으로 해서 수사 결과 또 특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지랄 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지랄 떨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가장 벌벌 떨 놈들은 누구죠? 검사들입니다. 왜? 이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강백신에게 수사당한 정영학, 유동규, 김만배, 남욱, 거의 대질신문급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일 대장동 국정조사가 보도가 되면 오늘은 유동규가 뭐라 그랬다, 남욱이 뭐라 그랬다, 검사들이 강압수사했다, 이런 것들이 여론화가 되고 공론화가 되고 사람들이 야 그러면 여태까지 검사 윤석열이가 이재명 죽이려고 이따위로 강압수사를 한 거야? 이런 여론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그때는 어떻게 되니? 조작 사건 검사들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검찰에게 검사를 수사를 맡기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특검이 되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대장동 사건, 쌍방울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대장동 사건에서는 윤석열 팀 2기 2021년 9월에 출범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했을 때 그 대장동 수사팀을 싹 갈아치우고 2022년 7월에 윤석열이가 강백신을 중심으로 새롭게 꾸며놓던 이 대장동 검사들은 전부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먼저 여론에서 진실을 밝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상설특검이니 바로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만 그 수사 자료로 알아요. 근데 국정조사는 뭐죠? 온 국민이 국회 방송을 통해서 오늘 대장동의 증인 누가 나오고 김만배가 나온다, 오늘은 유동규가 나온다, 검찰 측 증인이었던 유동규가 저는 사실 회유당했습니다,
제 여자친구를 구속시킨다 그러고 이런 말이 한마디라도 나오면요, 검찰의 이 기소 자체가 어떻게 되죠? 공소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검사는 더 이상 이 사건을 공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빌드업? 검사를 잡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진짜 검사 새끼들을 잡을 때는 먼저 여론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검찰이 공소장에 써놨던 김만배의 증언, 유동규의 증언, 정영학의 증언, 남욱의 증언, 이런 증언들의 신빙성을 깨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얘기한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 법정 구속돼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타이밍이 좋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다 구속됐죠. 다 구속됐잖아. 남욱도 구속돼, 지금 누구죠? 김만배, 남욱, 정영학 4명 다 민간업자 다 구속됐잖아.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구속돼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억울함도 있고, 자기들이 한 거에 비해서 검찰이 너무나 회유를 하고 자기네들이 검찰에게 뒤집어 썼다는 생각하면 어때요? 국회에 불러놔서 억울한 거 얘기하라면 다 얘기합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은 여태까지 그러면 강백신 검사 나오세요? 질문하면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서 분명히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여기서 드러났던 혐의들, 국정조사가 끝나면 요런 혐의에 대해서는 그 시기면 어때죠? 이제 특검이 다 끝나는 시기죠. 특검이 끝나는 시기에 국정조사, 그 다음에 조작 검사들을 사실상 특검 수사에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장동 조작 사건 특별검사라고 하면서 이제 특검을 통해서 얘네들 지금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정영학이가 또 불었어요. 최근에 남욱이 배를 가른다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번엔 정영학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검찰이 녹취를 조작했다. 이거 끝난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 측근을 겨냥해서 그냥 자기가 얘기한 거를 검찰이 녹취를 조작했대요. 그냥 삭제하고 추가로 다시 얘기하라 그러고, 이거 그냥 벌써 나온 거예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은 정치검찰이 창작한 삼류 조작 시나리오예요. 이게 지금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바로 특검하는 것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지금 왜 그러면 지금 특검 출발하면 여러 가지 특검이 막 섞여 있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또 무슨 특검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특검이 다 3개가 종료가 12월이면 되니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가동한다는 것은 아마 내년을 얘기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12월 말이나 12월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12월 10일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12월 10일 이후에 국정조사를 발의해갖고 올해 하게 되면 아마 특검 끝나고 윤석열 재판은 1심 선고가 그러니까 한덕수는 1월, 윤석열은 2월, 김건희는 1월, 저쪽 애들 지금 막 무기징역, 사형 막 이런 거 나올 때 드디어 윤석열 검사들을 국정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사실상 민주당은 선거운동을 사실상 대장동, 그렇게 이재명 죽이려고 만들어냈던 대장동 사건을 국정조사로 밝혀내고, 국정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때는 특검을 하든지 상설특검을 하든지 뭐든지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쵸?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국정조사가 기가 막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국정농단도 국정조사에서 불이 붙어갖고 결국은 특검으로 이어졌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특검으로 가는 길목이, 이게 절차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민주당 또 국정조사를 하냐, 특검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국정조사, 내란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빌드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정권 바뀐 다음에 우리가 저거 했잖아요. 내란 청문회를 통해서 빌드업 해놓고, 그때 위증했던 새끼들 지금 다 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보면 내란 청문회 때 위증했던 인간들 지금 특검에서 다 그 위증죄 국회에서 고소고발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란 청문회를 통해서 이재명은 오히려 억울했던 것이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좀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이 조작했던 검사들을 처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민주 진영 안에서도 대장동은 이재명이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에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진실과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당시에 김용 김용 그 비서관 대변인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이런 분들이 오히려 성남시의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사실 상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안 그래요?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지자체장이 이렇게 민간업자의 수익을 공공으로 돌린 사람은 최초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여론 환기 작업, 그 다음에 특검으로 이어지는 게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정치 현재 상황이. 그래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로 밝힐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동시에 민주당이 이제 검사들을 압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검사 징계 제도를 개정을 해서 검사 파면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면서도 검사 징계 제도의 파면을 지금 집어넣어서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 같이 파면을 시킨다라고 하면서 입법을 하게 되면 물론 상위법이 그 헌법에는 검사는 파면을 한다라고 돼 있지만 민주당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검찰이 나름 노만석 그리고 항소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한다 연병들을 떨고 있지만 민주당이 더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검사들 저 정도로 막 집단 성명 내고 집단이라고 그래야 친윤 검사 몇 명밖에 안 되죠. 그냥 자기네들이 나름 성명 내고 연병 떨고 그러면 뭐 민주당이 좀 한 발 물러섰다가 이럴 줄 알았는데 어디서 공무원 새끼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 저 새끼들 파면 제도가 없어서 그래. 니들도 앞으로 파면 제도가 있으면 니들 이따위로 할 거야? 그러면서 검사 징계 법안을 수정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이 더 세게 오히려 저것들이 연일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더 세게 나가니까 이 새끼들은 오늘은 조용합니다. 오늘은 조용해요. 그리고 제가 민주당에게 박수 쳐주고 싶은 게 뭐냐,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수박들 얘기하고 21대 국회 답답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검사들이 반발을 하면요 누군가는 이렇게 좀 달래주려고 했었어요. 그런 거 기억나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검찰이 저렇게 반발을 하면 좀 누군가는 달래주는 역할을 하려고 연병들을 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스스로들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도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자꾸 검찰들에게 시간을 주려고 하는 민주당의 나름 뭐 비둘기파 같은 새끼들이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은 어떠냐면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니들은 자성을 우리가 바라는 것도 시간 낭비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검사들한테 자성을 바라는 것도 자제하라, 집단 반발 자성해라, 반발 자제해라 이런 것도 사치다. 니들은 그냥 검사 파면법 개정을 해서 법으로 니들은 통제하겠다. 이런 게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검사들도 입장이 있으니까 들어줘야 된다 연병을 했는데 절대 그러지 않다. 민주당이 그래서 국정조사를 금주에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언제 국정조사가 시작될 때는 좀 특검이 끝나고 하겠죠. 하여튼 민주당은 빨라요. 거기에 이제 지금 국정조사는 원내 대표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들 예산 결산 예산 끝나면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밀어붙이겠다.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밀어붙이겠다. 그 다음에 검사징계법도 개정해서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폭풍처럼 밀어붙이겠다. 거기엔 뭐가 포함되냐면 여러분들 사법개혁 폭풍처럼 밀어붙이겠다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 사법부는 대법관 증언, 그렇죠? 사법부에는 대법관 증언이 있고요. 여기에 법 왜곡죄. 이건 검사 판사들이 여러분들 벌벌 떠는 거. 그 다음에 재판소원. 법 왜곡죄 한다니까? 법 왜곡죄를 밀어붙인다고 하는 거예요. 법 왜곡죄, 검사징계법, 파면 다 이거 민주당이 니들 예산 끝나면 보자 벼르고 있습니다.
니들 잘못 건드렸어. 그래서 옛날부터 정청래는 뭐든지 니들이 다 못하게 했잖아. 그쵸? 예전부터 정청래가 굉장히 무서웠거든. 정청래는 조선일보랑 타협도 안 해. 뭐든지 정청래 죽이려고 당에서도 얼마나 지랄들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민주당이 대장동 조작 사건을 특검이 아닌 국정조사를 선택한 이유 하면서 마무리 짓고 싶은 것은, 노만석이 무슨 항소 포기를 외압을 하다, 이거는 핵심이 아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조작된 사건이었다. 그 조작된 사건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했던 검사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이제 와서 조작됐니, 어떤 외압과 강압이 있었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왜 항소를 1차 수사팀이 항소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노만석은 결국은 정관예우를 받기 위해서 옷 벗고 도망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찰은 조직이요, 원래는 검찰총장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없을 경우에는 대검차장이 검찰총장 대행을 했죠. 그럼 현재 어떻게 되죠? 대검차장도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검찰총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대검의 차장이 검찰총장 대행을 했는데, 노만석이는 검찰총장이 아니었잖아요. 대검 차장이었잖아요. 그럼 차장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수뇌부가 총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밑에 수장들만 있는 이런 조직이에요, 현재 각 부처에. 그러니까 현재 그런 것이고요. 하여튼 아마 이 항소 포기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던 검사들이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 사건을 지네가 키운 면이 있어요. 이 사건을 지네가 키웠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사건을 국정조사나 결국은 그 특검법으로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사건 조사했던 강백신이나 어미준,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 잡으려고 그랬던 검사 새끼들, 얘네들 다 구속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대장동 2차 수사팀은 사실상 구속 대상이에요.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남욱, 얘네들 구속시켰던 검사 새끼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다 얘네들 구속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다 밝혀질 거예요.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이가 강백신을 이용해갖고 재수사를 하게끔 해서 이 사건의 타겟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에게 번졌고, 민간 사업자들이었던 50억 클럽과 남욱, 김만배, 정영, 유동, 이런 사람들 다 없어졌잖아요. 얘네들이 결국은 자기 무덤 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항소 포기는 니들을 살리는 길이었는데, 그 항소 포기했다고 연병을 떠니까 아마 무덤을 파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심층분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란 재판, 어제 사실상 우리 이진관 판사님이 11월에 한덕수의 재판을 전부 마치고, 이제 검사들이 구형을 하고 이제 선고는 1월 정도에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면 판결문을 또 잘 써야 되니까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대체로 검사가 구형을 하고 나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선고를 해요, 대체로. 그래서 1월 정도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윤석열 내란 재판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금 레크레이션 사회를 보고 있는 지규현 판사는 내년 1월 12일 날 마지막으로 결심 공판을 가지고, 공판이라는 건 마지막 재판을 가지고 2월 달에 선고하겠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먼저 나오는 게 천만다행이죠. 왜 그러냐면, 한덕수가 만약에 이진관 판사에 의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세게 맞게 되면 윤석열은 무죄가 될 수가 없죠. 대박이죠. 안 그래요? 재명이는 사람이 아니요 신이지. 신이지. 이재명은
나도 처음에 이재명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이더라고. 아, 저 사람은 정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태어났다. 신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덕수의 결과가 내란 임무 종사자로 먼저 나왔는데 만약에 무기징역이 나왔어. 근데 윤석열을 무죄로 풀어줄 수 있을까? 절대 못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진관 재판장이 그런 면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딴 재판도 분명히 지켜보고 있는데 딴 재판하는 꼬라지들 보니까 지기현이나 예 증인 먼저 잠시만요. 제가 변호사님도 오늘 왜 이렇게 날카로우십니까? 점심시간이 다 돼가서 그러니까 네 윤석열 증인 먼저 질문하십시오. 잠시만요. 이 연병을 하고 있어요. 재판을 하랬더니 개판을 치고 앉아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내년 2월에 내란 수계 선고가 예상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월에 한덕수 선고, 1월에 김건희 선고, 2월에 내란 수계 선고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건희 측에서 여러분들 지금 13일 오후 정치 브리핑에서 그러니까 어제 김건희 재판이 있었는데 김건희 변호사 측에서 얼마 전에 이진수 텔레그램을 공개했잖아요. 김건희 특검에서. 그래서 그걸 SBS가 보도를 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SBS 보도를 뭐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그거 SBS가 보도한 거예요. 특검은 텔레그램을 공개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김건희 측에서 특검이 불륜 프레임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이거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그 특검이 그 텔레그램 공개했다고 김건희 변호사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김건희 불륜 프레임을 조장하고 있다, 특검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특검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렇게 한 바 없다. 그럴 의도도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김건희는 그 텔레그램에 뭐 소중히 하게 뭐 지키고 싶고, 우리의 생각을 읽었나? 김건희가? 불륜? 응? 뭐 찔리는 게 있나? 웃깁니다. 그래서 지금 로저 비비의 클러치 김기현 배우자도 소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특검에서 나오고 있는데, 참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명품 많이 알게 됐어요. 최대의 수혜자는 로저 비비에입니다. 최근 저는 로저 비비에라는 브랜드가, 저도 그래도 명품 브랜드를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이키, 프로스펙스, 아디다스, 이때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가장 큰 명품이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로저 비비에는 또 뭐고, 콘스탄트 뭐 그런 것도 있고, 참 김건희 때문에 어디 세상에서 제일 천박한 쌍판떼기를 갖고 있는 미친 개신이, 아이고 참, 추해요, 그쵸? 가장 천박한 쌍판떼기랑 몸뚱아리를 가진 년이 하는 짓거리들은 명품 중에 명품만, 사람들이 안 쓰는 명품을 골라서 하는, 저도 로로피아나는 들어봤는데 로로 비비에인가 뭐 이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아마 이 90이 다 된 저희 노모께서는요, 저에게 바로 좀 이따가 전화가 올 거예요. 제발 욕하지 마라, 잡혀간다.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일본 순사가 잡혀간다라고 해요. 아직도 대통령 욕하거나 그러면요, 누가 잡아가는 줄 아세요. 저녀는요, 인간 말종의 제일, 제가 세상을 제가 53년을 살면서 본 인간 중에 가장 천박한 인간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가장 천박한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여러분들 통과가 됐죠. 그래서 표결은 27일 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추경호 체포동의안 살펴봤더니요, 되게 웃겨요.
추경호 체포 동의안에 보면요, 특검이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다. 야,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죄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안 한 자체가 내란에 동조한 겁니다. 그날 아무것도 안 했다. 그게 오히려 유일하게 입법부에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국회에 있었으면서 왜 계엄 해제 투표 안 했냐? 대박이죠. 아무것도 안 했다. 그 다음에 오늘 아름다운 밤이죠. 지금 황교안, 박성재, 제가 방송 도중에 둘 중에 하나는 먼저 구속영장이 좀 나와갖고 구속됐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박성재 씨 좀 얘기를 하면, 오늘 4시간 40분 동안 구속심사, 영장심사를 받았고요. 여태까지 뻣뻣하게 박성재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요 그냥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지랄 떨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영장이 특검에서 치고 어제 의회에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라고 특검이 얘기하던 바람에 오늘 박성재가 한풀 꺾였어요. 계엄을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결정이 되는데, 저번까지 뻣뻣했는데 오늘은 계엄을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지도 불안한 거죠. 제가 보면 박성재는 100% 구속돼요. 황교안이는 잘 모르겠는데 박성재는 구속돼요. 그러면 특검에서 이번에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특검이 다 그거를 내밀었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누구누구 영장 실질 심사에 여러분들 갔냐면요, 아마 235쪽 분량의 의견서랑 163장의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대요. 여태까지 계엄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대로 했다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제 재판부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해요. 박성재 쪽에다가 이렇게 물어봐요. 윤 대통령은 뭐라고 하면서 계엄 선포를 하겠다고 했는지, 반대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물었어요. 이에 박성재는 갑자기 불러서 깜짝 놀랐다, 반대했으나 안 됐다, 상황인식이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얘 내란 임무 종사자예요. 얘도 걸리면 최하 10년 이상이에요. 박성재는 구속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왜 제가 황교안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박성재는 내란 임무 종사자잖아요.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황교안은 내란 선동이죠. 내란 선동도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황교안이가 구속되면 이제 그 다음은 누구냐면 전한길, 전광훈, 그 다음에 국힘당의 윤상현, 거기에 연단에 올라가갖고 계속 선동했던 나국상, 뭐 이런 애들 있죠. 황교안이가 구속되면요, 걔네들도 다 내란 선동으로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 좋은 행복한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조태웅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잖아요. 사실상 새로운 국정원법 국내 정치 개입을 위반한 걸로 첫 적용이 됐잖아요. 조태웅이 구속 사유에 결정적인 게 뭐냐고 했더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검에서 여태까지 그 내란 청문회나 이런 데 나와갖고는 자기는 내란 문건을 받지 않았다. 그쵸? 여태까지 그런 얘기했어요. 내란 문건을 자기는 보지도 못했고 받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특검에서 결국은 계엄 선포문 받았다. 미리 알고 있었다. 헌재에서의 증언과 경찰서 조사를 받았을 때의 증언들이 다 거짓말이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헌재에서도 거짓말했고 경찰서 조사에서도 거짓말했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이게 여러분들 해당이 돼서 구속이 됐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검에서 계엄 선포를 받았다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서 법원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시켰다. 그 다음에 저는 최혜병 특검에게 진짜 박수 쳐주고 싶은 게, 공수처에도 친윤검사 새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정말 설마 했었는데 최상병 특검이 공수처 수사팀 2명 구속영장 청구했죠. 저는 이게 가장 너무 분노스러워요. 왜 공수처가 저 따위로 수사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냐라고 했더니, 공수처에도 친윤 검사들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이제 왜 그토록 공수처가 물수처가 되고 공수처가 저렇게 존폐 이유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나 했더니, 지금 이명헌 특검이 공수처 수뇌부 지금 다 2명을 영장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이 윤석열 탄핵된 뒤에야 공수처가 수사하는 척하고,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누구를 했냐면요, 어제 그 공수처장을 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했던 김성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 김성규랑 송창진은 친윤 검사예요. 얘네들을 직권남용으로 하고, 얘네들은 언제 여러분들 영장 실질 심사를 받냐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예의주시해야 돼요. 17일 날 우리가 17일이면 언제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영장 실질 심사 있어요. 다음 주 17일 날 공수처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기는 겁니다. 17일 날 10시.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마약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백혜령 팀장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합류를 했죠. 파견 기간이 한 달이었습니다. 내일이 만기예요. 내일이 만기인데 당연히 연장을 해주겠죠. 제가 보면 내일이 만기인데 연장을 해주겠죠. 제가 이 사건을 계속 좀 들여다봤어요. 왜 이문정 검사 동부지검 그리고 백혜룡 수사관 왜 여기서 갈등이 있나 봤더니, 이문정 검사나 동부지검 마약팀은 이 마약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좀 들여다보고 있고, 백혜룡 수사관은요 검사들을 잡고 있어요. 검찰청에서 검사를 상대로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백경정은 이번 마약 사건을 막았던 거는 검사다, 검찰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백혜령 경정을 한 달 동안, 그래서 검찰이 범죄 조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어요. 지금 어떤 놈들이 여기서 막고 있나. 그러니까 동부지검은 다 검사들만 있는데 백혜룡 수사관 자체가 검사들을 잡기 위해서 수사를 하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근데 내일이 만기가 되지만 연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검경 주의부, 그러니까 백혜령 경정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검경 주의부가 모두 연루가 돼 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백혜령 경정은 검사들을 주요 타겟으로 잡고 있고, 검사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서 약간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연장되면 뭐 수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뭐 이문정이 오르니 백혜령이 오르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논평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다음 저는 정말 장동혁은 우리 편입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 오랫동안 국힘당 대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 어제 장동혁이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할 때 브라보! 저 박수를 마구 쳤습니다. 응? 진짜 브라보!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치는 거는 우리가 내란 세력이라는 거야. 어? 난 진짜 어제 장동혁이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럴 때 그렇지. 그 다음에 좀 있으면 황교안 나왔으니까 좀 있으면 야 정광훈 구속되면 우리가 정광훈이다 해야 되잖아. 전환길 구속되면 우리가 전환길이다. 야 진짜 이런 민주당이 진짜 야당복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갑자기 진짜 황교안이가 여러분들 어떤 놈이에요? 황교안이가 당대표 시절에 2020년 총선 지휘한 애야. 선거 말아먹은 새끼들이야. 지금 장동혁이도 지금 선거 앞두고 나서 느닷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면 황교안 니꼴 선거 부정선거 서부지법 폭동 옹호. 야 참 좀 있으면 제가 보면 우리가 정광훈이다, 우리가 전환길이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김건희다 다 나옵니다. 응? 응? 그냥 내란당을 자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황교안이다는 우리는 내란당이다를 그냥 스스로가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응? 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에? 대박입니다. 나 이런 깜짝 놀랐어요. 지금요 이제 제대로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전 정부 수사했던 것들이나 다 구속됩니다. 다 조작 사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되게 혹시 저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했다. 부동산. 그거 기억나세요? 부동산 통계 조작했다라고 해서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택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전 정부를 탈탈 털었어요. 근데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검찰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그 당시에 청와대의 김수현 그 당시에 김수현이 사회경제수석인가?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을 대거 기소해서 기소를 했던 사건인데 검찰이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꿔요. 청와대에 의해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 있다. 처음에 이게 감사원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이거를 통계 조작이다라고 하면서 다 기소를 했는데 이제 와서 감사원이 잘못한 거다. 발을 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법정에 제출한 검찰의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에 의한 것이라는 대목의 삭제 뜻을 밝혀요. 이거 대통령 비서실에서 시킨 것이라는 걸 삭제하겠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1년 8개월 전 부동산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한 공소 사실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을 했어요. 이것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조작했던 사건들을 지금 공소 이제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다 취소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국가 통계 조작 사건 수사 결과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 외교. 대전지검 검사장 박지혁은 주택통계증 국가조작 사건을 수사하여 전 대통령 비서실 국토부장관 등 11명을 기소하였고 주택통계 이거 잘 보세요.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분들 법률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국분들 아빠가 사전 점검을 제기하고 상식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였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공소장이에요. 지금 제목. 공소 제기 후 공소 개혁 및 범위.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렇게 했던 거를 바꾼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새끼들. 웃긴 새끼들이죠. 이런 게 한두 개겠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중요한 기사 시사타파 뉴스에서 올렸어요. 이거 꼭 시간 되시는 분들 좀 우리 다음과 네이버의 시사타파 뉴스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이 기사 꼭 보셔야 된다. 메인에 지금 최신 기사 딱 보시면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정영학 검찰이 녹취록 조작했다. 이재명 측근 겨냥했다. 추가 삭제.
민주당에서 특검 불가피하다. 정영학 검찰이 녹취 조작. 이거 보시면요.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로 사용된 이게 핵심 증거라고 검찰이 주장했었어요. 강백신이가.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이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이 자신의 녹취 파일을 이미 해석해 검찰 버전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을 겨냥한 표현을 추가 삭제했다고 주장했고, 오마이갓 단독 입수했는데요. 정영학 측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은 용의하고 실장님 위더 다 용이라는 건 누구냐면 김용이에요. 김용 대변인, 그 다음에 정진상 실장, 윗 어르신들 등 원본 없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정영학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증거를 난도질했다며 이는 증거를 위조를 통한 국기문서 반헌법적이다. 얘네들 아마 잠 안 올 겁니다. 국정조사 시작하면 저런 정영학이나 저런 분들이 이제 전부 국회에 나가갖고 제대로 다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잠시 여러분들 중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깜빡하고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사타파 뉴스 후원 국민은행 그 다음에 ARS 가입 1877 1876 한 번씩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원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이 고리원전 2호기가 2033년까지 수명 연장을 의결했다라고 합니다. 7년간 추가 이제 2033년까지 하는데, 원래 여러분들 원전의 수명은 설계상 수명은 40년이거든요. 이 고리원전 2호기가 1983년에 이게 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40년 설계로 수명돼서 원래는 2023년 4월에 가동 정지 상태에 들어갔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원전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전은 진짜 이게 조금만 실수해도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검찰 조지는 얘기나 이런 것들만 얘기했는데,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이 환율이 올라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환율이 거의 막 1470원, 80원, 1500원까지 올라간다는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환율이 올라가면요 서민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수입 물가들이 기존에 1,000원, 만약에 환율이 1,000원이었으면 우리가 1,000원 주고 사올 수 있는 게 1,500원을 주고 사와야 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시중의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중의 물가가 올라가면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으면 또 시중에 또 경기 내수가 좀 죽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거의 1470원까지 가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얼마나 이 나라를 망쳐놨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윤석열 핑계대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사실상 정치적 비상 상황이나 계엄이나 어떤 탄핵이나 이런 정치적 리스크는 다 해소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여전히 1,450원 이상을 웃도는 이런 현실은요, 국내 경기가 많이 침체가 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안절부절 있는 힘을 다해서 살리려고 하는데, 그냥 나라가 그냥 거꾸로 갔던 거예요. 아예 경제를 망쳐놓고 그냥 무슨 개업령 이런 개소리 하면서 나라를 다시 망쳐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윤석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필리핀 꼴 나는 거 아니냐, 진짜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필리핀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진짜 필리핀이 여러분들 1950년대 60년대 진짜 70년대 초반까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사람들이 과거에 지금이야 모든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필리핀 못 사는 나라고 빈곤 국가가 됐지만,
필리핀이 여러분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필리핀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었어요. 왜 그랬냐? 미국의 원조 때문에 그랬어요. 필리핀은 미국의 50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미국의 항만, 그 다음에 기간 어떤 도로 그런 것들을 미국이 다 깔아놨었어요. 그리고 필리핀이 왜 잘 살았었냐면 그 당시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가장 냉전 체제가 이제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알리는 거였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동남아 국가들이 공산화되는 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필리핀이 지리적 위치를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중심지예요. 그렇죠?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물자를 원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뭐든지 필리핀은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엄청난 자원을 광물 자원, 그 다음에 어떤 광물 자원이나 널려 있는 천연 자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미국에서 무관세로 사주면서 필리핀이 호황을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황이 결국 필리핀도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일부 재벌들에게 돌아가면서 그게 점점점 필리핀이 빈곤이 되고 그 다음에 마르코스가 등장을 하고 독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말다라는 신발 3,000컬레 있던 거의 제가 본 김건희 전혀는 필리핀의 이말다를 꿈꿨던 년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필리핀이 예전에 우리나라의 롤모델이 아시아 국가에 일본 다음에 필리핀이었잖아요. 필리핀 정도만 살아도 우리나라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필리핀이 여러분들 저렇게 주저앉은 이유가 뭐냐면 있는 거 그냥 내다 파는 그런 산업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중화학공업의 발달이었어요. 어떤 이런 경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 눈에 띄게 현금화할 수 있는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 달러가 들어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중화학공업 우리나라가 포항제철이나 이런 조선과 자동차, 배 이런 중화학공업들 화학, 정유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중화학공업의 기간 산업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배경이 됐었거든요. 지금 결국은 필리핀 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든 선진국이었는데 저는 윤석열 5년 집권하면 우리나라 진짜 필리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 진짜 필리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저 필리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하고 그럼 여러분들 계엄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해봐요. 해외 투자들은 전부 끊어지고 우리나라는 그냥 환율은 폭등하고요. 그냥 우리나라의 돈 가치는 전 세계에서 그냥 나락을 가는 거 종이 휴지가 되는 겁니다. 계엄령 민주주의 파괴,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이탈, 신용등급 하락. 우리나라 여러분들 진짜 망할 뻔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이 계엄 성공했으면요. 국제 신용등급 그냥 하락. 대한민국 투자자들 전부 이게 무슨 난리야. 돈 투자금 전부 회수. 대한민국 기업들 다 망하고 대한민국 자영업 기업 다 망할 뻔했어요. 진짜 국민들이 나라 살려갖고 다시 지금 일으키는데 이 환율이 고공행진을 한다는 건 뭐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돈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돈의 가치가 없다라는 건 뭐죠?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 아직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침체적이고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공개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에이펙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AI 선도국가가 되려고 해서 하여튼 대통령 너무 불쌍해요. 지금 보면 진짜 김영삼 때도 IMF로 나라 망쳐놓으면 김대중 대통령 등장하고 박근혜 때 나라 망쳐놓으면 진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일으키고 윤석열이 계엄으로 나라 망쳐놓으면 또 우리는 왜 항상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정권 뺏기면 안 된다고.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정권 뺏기지 말라고.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 제발 30년 정도만 내가 민주당이 집권하면요, 진짜 세계의 우뚝 솟은 중국을 제치는 넘버 2가 될 수 있다라고 전 자부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좀 먹고 살만하고 또 세계 치고 올라가면 나라 막 영구, 윤석열 하는 짓 봐요. 영구 개발비 전액 삭감. 미친놈 아니에요? 영구 개발비 전액 삭감을 해서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이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연구 개발 선도해야 되는데 연구 개발비를 줄이는 새끼는 나라의 미래를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어? 제발 민주당이 진짜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아야만 나라 진짜 국민들이 살 길이에요. 네, 지금까지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